자,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소규모의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데이터의 묶음 단위가 블록이고,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냐? 중복 저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중복 저장. 일단 요 키워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일련의 블록을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환경에 저장하여,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분산이란 말이 있어요. 분산 환경. 이것도 일단 체킹만 일단 해주세요. 체킹만 해주시고. 그래서 자, 요런 방식의 특징이 뭐냐? 야,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어. 수정이 불가능하대요. 한마디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작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참가자는 누구나 자,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참가자는 한마디로 그 코인을 산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뭘 할 수 있냐?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의 거래 내역 말고 다른 산 사람들의 거래 내역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기호 씨가 비트코인이 한 2개씩 있다고 해봐. 요즘 비싸죠? 그래도 한 1억 4천짜리예요. 그죠? 그거로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뭐야? 자, 본인이 사고 난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채원 씨가 뭘 샀어? 비트코인 또 샀어. 하나 샀어. 그럼 이제 그 거래 얘가 샀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먼저 샀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뭐 거래를 뭐 주작하고 그건 못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에 대한 이의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물론 밑에 내용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 어때? 거래 내역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왜 안 좋아? 왜 안 좋은 거야? 뭐 누가 뭐 거래 내역에 뭐 실명이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저거 안 좋게 생각해? 투명하다고. 거래 내역이 있으면 한마디로 주작 없이 투명한, 클린한 그런 걸 그런 거래 내역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돈 세탁하기가 힘듭니다. 원래는. 근데 아시죠? 비트코인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것은 뭐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잘 이제, 그죠? 비트코인으로 돈 세탁하지 않아요? 내역은 남잖아, 근데. 내역은 남는데 이게 뭐 실명인지 누군지는 모르는 거지. 실명은 안 들어가잖아. 그지? 세탁하지 않아요? 아닌가? 뭐가? 아니에요. 거래만 봤을 때, 뭐 이걸 불법으로 하든 뭐든 모르겠고, 거래 자체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범죄도시 이번에 나왔다고 그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아무튼 어디 갔냐? 참가자는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2P는 피어 투 피어의 약자로서, 피어는 자, 거기 일단 대등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다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한 권한이 있다는 거야. 동등한 권한. 그죠?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가 없는 거냐? 관리자가 따로 없어요. 관리자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 P2P는 대등한 관계의 컴퓨터 또는 컴퓨터 그룹이 통신을 수행하는 중심이 없는 네트워크다. 자, 요거 잘 봐야죠. 중심이 없다라는 건 뭐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자가 없다는 거죠. 그쵸? P2P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라고 불리는 각 컴퓨터가 서로에 대하여, 자, 거기 동그라미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참가자는 다 각 노드의 자원과 네트워크 해선을 이용해 작업 부하를 분산시킬 수가 있다. 자,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아무리 일의 양이 많아도 속도가 엄청나게 막 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병목 현상이 좀 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의 개수가 증가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동그라미, 고도의 확장성을 가진다. 한마디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만 보자고요. 자, 지금
일반적인 코인이라고, 아니, 코인 말고 다른 그 금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제가 여기 관리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뭐야? 클라이언트야. 그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나만 알고 있어. 근데 코인은 어때? 너도 한 개, 쟤도 한 개, 다 님들이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차이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블록은 자 생성된 시간 순서대로 연결.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까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말이 사실 블록 플러스 체인인 거잖아요. 그쵸?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블록이라는 어떤 개념과 체인이라는 건 아까 시간 순서대로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언제 샀는 어느 시점에 샀느냐에 따라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단위 블록은 자 본문, 헤더, 블록 캐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일단 뭐가 있었다? 본문. 그 다음에 헤더였죠? 헤더. 그 다음에 블록 해시였나요? 블록 해시.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여기선 살짝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지금 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보면은 여러 개의 거래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거래 내역. 한 블록에 단위 블록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헤더는 본문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고유 식별 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헤더는 어쨌든 얘는요. 고유 식별 번호인데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요걸 생각해 봐야 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거예요. 거래 내용 반영.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헤더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그것도 있어요. 직전 블록의 블록 캐시. 직전 블록.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직전 블록.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두 번째 단위의 블록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있었던 여기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왜? 이제 슬슬 비트코인에 욕심이 나? 요런 이제 그런 원리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블록들은 아니구나 블록 캐시는 헤더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자 여기서 똑같이 고유 식별 번호가 있는데 얘가 다른 점은 지금 뭐라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헤더의 모든 정보야. 자 같은 말이지만 각각의 기능이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접근을 하실 때 씨발 고유식별 번호가 2개나 있는데 근데 여기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들은 블록 캐시라는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블록의 거래 내역을 변경하면은 또 뭐가 있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블록을 다시 생성해야 된다. 따라서 과거에 생성된 블록의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어렵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조작하기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만으로 파악이 안 되시면은 다행히 여기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파악을 했다면 좀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밑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면 당연히 등급이 겁나게 잘 나오겠죠. 아무튼 자 밑에 반대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그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 거기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자 애초에 수정 불가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딱 도지코인 딱 해가지고 난 분명 이거 100원대에 샀는데 막 700원까지 올랐는데 내가 또 사고 싶은 거야. 또 존나 이러니까. 근데 갑자기 세력질로 인해서 개 떨어져. 근데 거기에 대한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 어떻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든 거래 내용을 연쇄된 블록 형태의 원장에 기록된 형태로 소유하기를 분산형 원장 기술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 분산형 원장 기술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P2P랑 똑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분산형 원장에서는 한 개인이 원장의 위조나 변조를 하기는 어려워서 자,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자, 이 무결성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무결성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 맥락상으로 파악하면 어떨 것 같아? 결정이 없다. 그렇죠. 결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정보에 대한 주작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의 훼손 및 파기로부터 정보를 보호함으로 정보의 자, 거기 밑줄 가용성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마지막 블록에 추가되면은 P2P 네트워크에 참고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로부터 자, 거기 밑줄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된대요. 자, 일단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야 지금 업비트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끝이지만 실제로 그 블록체인 기법에서는 검증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거기 밑줄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코인은 네, 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지문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아, 이거 뭐야 범죄 조직들 씨발 막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다 바꿔먹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 지문에 맞게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은 일반 통화 또는 일반적인 전자화폐와 달리 자,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모두 생길 수가 있다. 어떤 변수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일반 화폐랑 그러니까 화폐는 제가 전자화폐까지 포함이에요. 걔네들 간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둘의 차이점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을까? 뭐의 존재가 없을까? 관리자의 존재가 있고 없고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보증을 해주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긴 없다는 얘기예요. 쭉 얘기해서 할게요. 자, 중앙은행과 같은 제3자가 가치를 담보하지 않아도 담보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중간 기관에서 담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코인 사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최근에 그 나락갔던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렵지만 그 있죠. 무슨 코인 때문에 네, 말을 잘못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왕! 거기까지만 네, 있어요. 제가 한때 되게 존경했던 유튜버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아가리로만 구독자가 300만 명 이상 달성하신 200만 명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분인데 안타깝긴 하네요. 그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 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코인이 뭐야? 어쨌든 중간에 담보해주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누구의 양심에 따라야 돼? 그 코인 제작자의 양심에 따라야 돼. 막 가격이 졸라 올라가도 와, 떡상가 씨발 나도 살까 이러다가 수고 이제 빼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폐해가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전에 전자화폐는 발행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가치를 보증할 수 있어야 했지만 블록체인에 의한 암호화폐는 그런 기관이 없어도 화폐로 기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임의로 자신이 가진 화폐량을 부풀릴 수가 없고 화폐 교환 가치 또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알려져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야? 사람 새끼가 문제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에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P2P 네트워크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거래 내역을 송수신해 데이터를 확산시키므로 아까 얘기했던 방식이랑 똑같죠.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거래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수신한 참가자들은 수신받은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승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대요. 자, 초창기에 들어가려면요, 자, 우리가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승인이라는 것도 받아야 된대요. 자, 그 승인이라는 말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승인 과정에는 거래 내역과 관련된, 자, 거기 밑줄, 해결하기 어려운 계산 문제. 이 승인 부분에서 계산을 풀어야 돼요. 어떤 계산 문제가 있대. 수학 잘하시면 쌉 가능하시겠죠? 자, 아무튼. 자,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작업 증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승인 과정을 가장 빨리 완수한 참가자가 승인한 블록이 네트워크에 전파되어 모든 노드가 공유하게 되는 새 블록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옛날엔 줬었어요. 요즘은 주긴 주지만 존나 조금 줘요. 알겠죠? 아무튼 획득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을 채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승인에 나온 이 계산 문제를 풀면은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보상을 받는 행위를 우리가 채굴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봤죠? 자, 여러분들이 봐봐. 이 채굴이라는 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런 계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어떤 엄청난 연산잔치를 이걸로 대체를 했죠. 그래픽카드. 여러분들 어느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좀 아시겠지만 한때 그래픽카드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물론 초반에 올랐어요. 왜? 너도 나도 사니까 채굴 해야 하잖아. 돈 안 벌 거야? 야, 좀만 해도 막 그 한 9시간만 나갔는데 막 이더리움 이런 거 하나 나와. 이더리움 한 얼마? 200만 원 한단 말이야. 비트코인은 뭐 7천만 원 넘어가고, 그죠? 그럼 개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래픽카드를 존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그래픽카드 가격이 얼마 정도였나? 뭐 대충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뭐 이제 3060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뭐 이게 50만 원이었다 치면 막 120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채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공급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그죠? 가치가 떡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발행자 입장에서 그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겠지. 원래 예를 들어서 한번 채굴했을 때 보상이 1 비트코인이었어. 근데 너도 나도 이렇게 다 채굴해. 그럼 그거로 줄 수는 없잖아. 뭘로 줘야 돼? 더 적게 주던가. 그러겠죠. 응. 자, 그런 게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래픽카드 가격이 떡락합니다. 물론 신제품 기준이 아니고요. 뭐겠어요? 당근. 그쵸? 당근 거래로 많이 떡락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싸다고 이제 그걸 사버리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래픽카드는 뒤지게 1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1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옛날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 요즘에는 그 채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보상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채굴한 적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 채굴이라는 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 계산 문제를 품으로써 보상을 받는 그 방식 자체가 채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지원 직권적인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 없이 분산형 구조만으로 구현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자세히 하나 갖고 갈 게 있다면은 뭐겠어요? 아까 일반 화폐에 있는 부분을 중앙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까지도 파악을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그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데 각 노드에서 블록체인의 거래 정보는 계속 누적될 것이므로, 자, 그럼 누적된다라는 건 어떻게 뭘로 추론이 가능해요? 데이터에 뭐가 많아져?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저장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장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 증가와 실행 시간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방향으로 물론 해서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그것도 너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차선 고속도로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덟 대까지는 한 줄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막 몇백만 개 돼요. 그럼 당연히 밀리지. 시간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둘 이상의 참가자가 자 동시에 승인을 얻어. 자, 거기 동그라미 동시에 승인을 얻는 경우. 원래 아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시간 순서대로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쵸? 시간 순서대로. 맞아요? 시간 순서대로 돼 있어. 그럼 여기에 문제점은 이제 뭐인 거야? 동시에 승인이 나는 경우에. 자, 두 번째. 물론 이런 일은 잘 안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죠? 자,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이어지는 분기가 나타날 경우, 자, 거기 밑줄 긴 체인을 올바른 것으로 판단하기로 정했대요. 정했으므로 긴 체인이 채택되면은 짧은 체인을 사용하고 있던 노드에서는 짧은 체인이 긴 체인으로 거기 동그라미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의 원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쵸? 그러면 체인을 서로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체인을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그 과정에서 짧은 체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긴 체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 자체가 문제일 거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죠? 이게 다른 사람 걸로 전환이 된다는 건 뭐야 씨발 내 비트코인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계좌 잔액이 변경되거나 거래 자체가 없었던 일로 취소되기도 한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 거기 동그라미 거래가 확정되더라도 6블록가량이 생성되어 지나가지 않으면 자, 거기 밑줄 연속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게 뭐야? 동시에 일단 그래도 동시에 하더라도 6개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6개까지는 대기를 걸어놔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제한들을 설정했고요. 또한 P2P 네트워크는 단일 정보를 다수의 노드가 중복으로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보가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노드에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죠? 만약에 신규 거래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모든 사람한테 공유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자, 아무튼 게다가 여러 참가자가 한 합의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동그라미 합의를 위한 시간. 그러니까 어쨌든 세 번째는 뭐야? 시간에 대한 이슈예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이슈인데 당연히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합의해야 되는 시간도 있대요. 뭐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자, 따라서 거래 내역을 원장에 반영하는 시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작동을 한없이 신속하게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블록체인이 빠르긴 빠르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요거는 2, 3, 4, 5만 볼게요. 2, 3, 4, 5 바로 합시다. 예, 뭐 1번은 너무 쉬우니까요. 이거 1번 그냥 제가 바로 할게요. 이거 1번에 자 보시면은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원장에 반영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합의를 거친다. 그치? 아까 합의에 대한 시간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요. 자, 블록체인에서 두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받으면 체인에 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른다고 했었죠. 긴 쪽으로. 그죠? 3번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가치를 담보하는 중앙은행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비트코인의 검증은 주어진 어려운 계산 문제를 풀어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자, 이거 뭘로 바꿔야 될까요? 벌써부터 까먹었죠. 자, 계산 문제를 푸는 거 뭐였어? 채굴이었고요. 채굴은 어떤 과정이라고 했죠? 승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더럽게 단어 하나만 바꿔버렸네. 그죠? 검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검증이 아니라 승인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블록체인은 간 노드에 거래 내역이 쌓이면서 저장 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게 아까 저장 이슈 얘기했죠. 이건 바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 3, 4, 5번은 이제 지금 풀어봅시다. 4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접근하시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잤어.
정신을 못 차리시던데. 해줬는데도 읽어야 돼. 잊으면 안 되겠네, 이거. 4번까지 하는 거죠. 5번까지요. 4번이잖아요. 5번까지요? 5번까지예요? 응. 아, 네. 어휘도 해야 돼. 은근히 많이 틀리시더라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너무 더워요. 더워? 혹시 지금 좀 춥다 있어요? 없어요? 좀 더 내릴게요. 저도 이러다가 겨터파크 터질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조금 내려볼게요. 아 역시 이게 지금 풀 파티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정원이 풀이에요. 네. 열이 나는 것 같지. 다 되셨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네? 왜 너 다 풀었어? 다 맞았겠네? 왜 이제 자신이 없어? 자신감을 가져. 5번 너무 어려워요. 에? 살려주세요. 진짜로? 진심이야? 아, 뭐 열이 나서 그런가 지금 눈에 안 들어요. 눈에 안 들어온다고? 지금 너무 더워요. 저 감수를 점수를 잘못 봤어요. 너무 더워서. 이용하다? 해산을 이용해. 뭐야? 역시 이래서 어휘를 좀 해줘야 되는 거구만. 아, 이 얘기야?
됐죠 이제? 가볼까요? 뭐야 아직 뭐 5번 하시는 거 아니죠? 몇 번 와서 다 했어요? 네, 가볼까요? 왜 5번이 왜? 쉽지 않네. 쉽지 않아. 킬러. 킬러야? 어휘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어야지. 자, 봐봐. 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뭐 상당히 과거 시점이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아마 국어원을 다니셨을 확률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거기서 보통 뭐 했어요? 어휘 외우라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20개씩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주에 외우고 끝. 다 잊어먹어. 이거 내신 아니었다고. 그럴 목적으로 한 시험이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다 까먹어 버렸어요. 네, 그때만 남기 싫어서 그냥 5분 만에 싹 외우고 딱 본 다음에 다 맞았네 이러면서 난 역시 천재야. 암기 천재 이러면서 했다가 다 까먹어 버렸어. 근데 이대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죠? 어휘 이슈. 네. 물론 어휘가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있습니다만 뭐라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기출 분석을 하실 때 특히 더 알겠죠? 물론 어휘 문제가 몇 문제 되진 않지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나가면 솔직히 그 점수 2점 여러분들 소중하잖아. 그죠? 2점이라는 그 점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잘 하시면 되니까. 자, 아무튼 2번부터 볼게요. 자, 2번의 답이 뭐였죠? 뭘로 하셨어요? 3번입니다. 자, 왜 3번이냐? 시간순으로 연결된 단위 블록에는 거래 내역과 이전 블록의 블록 캐시가 담겼다 했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전 블록의 블록 캐시는 어디에 있는 거였죠? 저 세 개 중에? 블록 C가 아니었는데. 죽을래요? 헤더. 여기에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쵸? 물론 문제 풀 때는 뭐 크게 그런 상관이 없는데 자, 어쨌든 저랑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까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생각은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선지했다? 있어요? 야, 있다. 나 다른 선지했다. 좋댔다. 드신 거 아니죠? 제가 손만 이렇게 돼도 좀 그래요. 자, 3번. 니은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좀 쉬웠겠죠? 네, 3번입니다. 3번 봐봐요. 참가자 중 미리 선출된 이에게 원장의 거래 내역 관리 권한을 준다. 자, 이거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뭐로 바꿔줘야 돼? 야, 이것까지도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 몰라요. 몰라? 그냥 틀려? 관리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그렇게 관리 권한이고 만약에 자, 이걸 만약에 준다라고 쳤을 때 그렇지. 모두에게 해줘야겠죠? 일단 관리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그쵸? 결론적으로는 뭐였어? 우리 처음에 이 얘기 했잖아요. 일반 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중앙집권적이라는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과는 좀 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반 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기보다는 뭐가 나왔어? 중앙집권적인 그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죠? 이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P2P형 구조와 대조가 되는 구조로 클라이언트 서버형 구조가 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라이엇 클라이언트. 아시잖아요, 다들. 안 해봤어? 안 해본 척 하는 거야, 지금? 해봤어, 안 해봤어? 뭐라고? 왜? 뱅가드. 뭐가 됐든, 그쵸? 아무튼, 그런 구조인데요. 클라이언트 서버형은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때 각 컴퓨터의 역할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명확하게 구별된다. 서버는 네트워크 중심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겠죠? 중심에 위치해. 그 다음에 저장이나 검색, 전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 밑줄 중앙 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고. 그럼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 측에 서비스를 요청하고 처리된 결과를 받는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형 구조에서는 각 컴퓨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렇지.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소수의 서버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형태로 구축된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롤이 그렇겠죠. 그렇죠? 예. 자, 저도 한때 롤을 했었지만 예, 제 성격이 파탄나는 것 같아서 저는 접어버렸어요. 예. 이 친구들끼리 하는데 자꾸 인성이 밑바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닥치세요. 저 한 번도 소환사 협곡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칼바람만 했어요. 자, 아무튼 1번부터 볼게요.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에서는 서비스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다. 그래서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니까 맞을 거고요. 그렇죠? 2번 블록체인에서 참가자들은 서버에서 거래 내역의 승인을 얻으려고 경쟁한다. 뭐부터가 틀려먹었어요? 경쟁하는 것 자체가 틀렸죠? 모두가 가능해요. 네. 경쟁까지 막 그렇게 승인을 얻으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다음에 3번 블록체인의 노드에 해당하는 컴퓨터들 중에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전담하는 것은 없다. 그죠? 다 동등한 관리니까 필요 없고요. 4번 블록체인은 아무리 노드가 많아져도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건 원래 지문에 있었던 말이고요. 5번 블록체인은 서버의 데이터를 변조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죠? 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어려우셨어요? 자, 5번 문제. 자, 이거 답 뭐예요? 쌤. 2번입니다. 나 이거 틀렸다 있어요. 이거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해. 자, 여기서 그럼 자, 일단 2번은 뭐야?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 이건 진짜 뭐야? 사용하다. 아, 그래, 나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B에 있는 그게 뭐였어? 이용하는 부분이, 자꾸 안 보여. 네, 네트워크 해선을 이용해 작업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용한 건 뭔데? 사용하다. 그래서 2번이라 하셨다? 자, 얘는요, 어떻게 보면은, B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지. 통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바꿔도 좀 나쁘지 않죠? 그죠? 근데 남의 약종을 통해? 남의 약종을 통해 뭘 해? 괜찮잖아. 아이씨. 약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 뭔가 그 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이용은 어딘가에 거쳐가는 이용인 거잖아. 그치? 거쳐간다는 거고 남의 약점을 거쳐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도 계속 바꿔보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욱 씨 다른 선택지 하신 분이 있어요? 의외로 틀리셨을 뭐야? 4번에 네. 블록체인은 서버랑 클라이언트 다 없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은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둘 다 없는 거예요. 다 동등한 권리라니까? 동등한 권리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 괜찮아? 선지 괜찮아? 됐어요? 자, 바로 할까요? 바로 빔락. 누나 하나만 안 돼요. 싫어요. 내 맘입니다. 졸려? 자, 나 좀 힘들다.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또 10분 쉬고 이거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해요, 선생님. 그게 좀 오늘 좀 집중하기 힘들어? 네. 봅시다 이제. 자, 약속은 도덕적 의무를 나눈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가하여 약속된 행위를 하도록 심리적인 강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자, 우리가 채권 채무가 나온 김에 지금 뭐가 나왔어? 약속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약속은 뭐랑 연결되냐? 도덕적 의무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도덕적 의무. 야, 근데 좀 심하게 날리는데 이거 진짜? 이거 많이 심하게 날리는데 너 괜찮니? 나 이쯤 되면 진짜 뭐 그 기관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아무튼 그렇다면은 계약의 경우는 어떨까? 자, 그럼 요거 말고 이번엔 다른 경우. 계약. 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자, 어쨌든
이거는 뭐랑 관련돼 있다고요?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된대요. 특정한 행위. 그래서 어디 갔냐? 이때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하고, 그쵸? 여기 나오는 어떠한 의무는 채무래요. 근데 여러분들 채무, 채권 생각하면 항상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꼭 돈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좀 넘겨볼게. 어디 있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손이 왜 미끄러졌네? 예. 그 151페이지 잠깐 볼까요? 151페이지. 자, 거기에 연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요게 채권 채무 관련된 얘기고 예약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어보셨다면 좀 익숙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권과 채무는 반드시 돈적인 게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급부란 표현이 나오는데, 급부란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지문에도, 우리 수특 지문에도 뭐가 있어요? 급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따로 더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계약의 당사자들 중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채무자, 채무 이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를 채권자라고 한다. 자, 우리 민법에 의하면은 채무자가 자, 잠깐 뭐 나왔냐면은 형사법 아니에요. 민법이에요. 자, 민법은 형법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배경 지식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은 뭐가 있어요? 형법은 무조건 뭘 해야 돼? 징역 살아야 돼요. 벌금 내거나 징역 살거나 뭐 그런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뭐예요? 손해배상 종류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형법과 민법이 같이 엮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형법은 형사법대로 처벌을 하고 민법은 민법대로 손해배상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그런 부분이 뭘까요? 하나 있었어. 장원영과 관련된 사건. 탈덕 수용소 있었잖아요. 일단 걔는 형법으로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소송도 또 당했어. 왜? 민법으로다가. 그래서 합의금이 뭐 대충 1억인가 1억 5천인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씨발 솔직히 그걸로 돈 많이 처먹었으면 됐잖아. 그치? 유튜버 1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그런 애인데 그냥 가짜 하나 영상 만들어가지고 돈 좀 빨았으면 그 정도 돈 내야지. 그지?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형법에서는 확정적인 처벌이 들어가고 형사 쪽으로 이게 확정이 나면은 민법으로도 더 걸 수가 있어. 이거 약간 그러니까 물론 비문학에서도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나시면 또 모르잖아. 나중에 그럴 일이 있을지도.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 막 예를 들어서 현이가 막 이유도 없이 어떤 병신 이상한 새끼가 와가지고 괜히 계속 욕하고 괜히 막 게시물에다가 쟤 좀 병신 아니야? 이래.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뭘 할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확 너 걸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형법에 인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넌 뒤졌다 이러면서 이제 돈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법이에요. 어쨌든 돈과 관련된 거는 배상과 관련된 거, 보상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다 민법과 관련을 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쭉 이어서 민법에 의하면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을 거절하면 이거 잘 봐야 돼. 이런 경우야.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거절. 한마디로 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함에도 거절을 한다면 그럼 채권자는 자 거기 있죠.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로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강제 이행을 막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제 이행이라는 게 뭐에 대한 강제 이행이에요? 채무에 대한 강제 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뭐 미용실 어디 뭐 사진 스튜디오 예약이라고 해보자. 내가 강사 프로필을 좀 기깔나게 찍으려고 저기 대치동 쪽에 막 존나 개 잘 찍는다는 사진 그거를 예약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난 분명 수요일 아침 11시까지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난 갔는데 다른 새끼가 와가지고 가로채가지고 그걸 찍고 있어. 이러면은 뭐야? 채무 이행을 어긴 거지. 어디 측에서? 스튜디오 측에서. 맞죠? 내가 예약을 분명 11시에 해놨는데 다른 새끼가 와가지고 하고 있어. 그럼 잘못된 거잖아. 그죠? 그럴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 이행을. 근데 아까 이 말 되셨어요? 뭐까지 있었냐면은 강제 이행 말고도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 그죠? 손해배상까지 하고도 강제 이행을 했는데. 그렇겠죠. 내가 일단 여러분 봐봐. 내가 시간을 겨우겨우 내고 뭐 사진 한 장당 막 20만 원씩 뭐 30만 원씩 되는 그런 데를 가면은 일단 마상 입어 안 입어? 마상에 대한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강제이행 사진도 당연히 찍어줘야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처럼 채무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 대상이 되는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적은 거예요. 법적 의무가 존재해요. 계약 같은 경우 약속과 다르게. 그렇죠? 이를테면 이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나 무슨 약속을 해? 우리 바람 피면 안 돼. 약속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어. 막 씨발 다른 존나 이쁘거나 잘생긴 새끼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래 했어요. 바람을 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계약 위반은 아니잖아. 뭐 사귀는 걸 계약서 쓰면서 해요? 그게 아니죠. 그럼 당연히 뭐야?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뿐, 이 새끼 개쓰레기네 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건 없어. 뭐 이미지의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죠? 하지만 계약은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귀었는데 계약서를 쓰자 그래. 자, 첫 번째 바람 피지 않는다. 그다음에 모든 1차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1차 데이트는 뭐 밥은 네가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세 번째 뭐 밤 10시 이후엔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계약을 했어. 계약을 사귀었는데 만약에 이 새끼가 바람을 폈어. 그러면 법적 의무 져야지. 그죠? 그런 차이예요. 알겠죠? 계약서를 쓰냐 안 쓰냐.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이 될 수 있지만 계약과 관련된 거는 법과 관련돼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거랑 연결시키면 됩니다. 됐죠? 자, 아무튼 도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도덕적인 비난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 이행 의무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치? 이게 도덕적인 부분도 동반이 되겠죠, 당연히. 그쵸? 아까 방금 얘기했던 계약서상 바람을 피면 안 된다. 당연히 피면 도덕적인 그 개새끼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는 동반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쭉. 만약 계약도 약속의 일종이라고 본다면은 채무 불이행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속 준수라는 도덕적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법적 의무 플러스 도덕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약속을 문서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채무는 했는데 자, 밑에 우리의 민법의 입법 태도와는 달리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면 자, 지금 뭐가 있었냐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충분히 보상을 한다면은 여기선 지금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효율적 계약 파기에 해당하고 원래 다시 한번 자 이거 다시 물어볼게. 계약은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채무와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만큼 보상을 해. 그럼 채무를 할 이행의 의무가 사라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고? 효율적 계약 파기가 된다고. 어쨌든 이제 채무를 이행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내가 뭐 바람 피더라도 뭐 돈 한 3천 주면 되나?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뭐 5야? 왜? 3천이면 할만해?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요거 아세요? 이 법? 간통법이라고 아세요? 단통법 말고 간통법 아세요? 결혼하고 간통죄라는 게 원래 옛날에는 있었어요. 형사처벌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임자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형사처벌 당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없어요. 없어요. 대신 뭐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형법이 없어졌을 뿐이지 민법은 여전히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로 나온 게 보통 3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 알았냐고요? 물론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많이 봤기 때문에 저 그런 적 없어요. 저 그럴 만한 돈도 없어요. 네, 저 때입니다. 아무튼 간에, 네. 왜요? 그런 적 없다고! 아무튼 간에, 자,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자, 이 견해는 묵시적 파비론을 근거로 하는데, 자, 우리 묵시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야? 명시적이랑 반대말이야. 명시적은 확실히 박혀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있죠? 이걸 표시하는 게 명시적이고, 묵시적은 그걸, 뭐 상관없이 그냥 없었던 걸로 해도 상관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합의만 있으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대신 손해배상 동그라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계약 준수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입장에서? 묵시적인 그런 이론에 따르면은 이것도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야? 계약을 준수했다는 거죠. 이해됐어, 거기까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존나게 하기 싫어졌어. 존나 하기 싫어졌어. 계산 그래서 저 여기서 지금 다 바로 녹화 끄고 이제 빤스런을 했어요. 돈 주셔야 됐어요. 빤스런 했어. 그럼 일단 이게 제가 해야 될 채무를 위반한 거죠. 일단 제가 원래 기본 계약서는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그래도 착실히 성실히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채무죠. 근데 내가 빤스런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빤스런 했는데 일주일치 그 수업에 돈을 지급하면 상관없는 거야. 물론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계약은 준수했다는 말입니다. 자, 요거 얘기고요. 아무튼 채무자가 손해배상만 하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도 계약 밑줄, 계약 이행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뭐 돈 주는 건 아니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자,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자,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 기재와 같은 자, 거기 밑줄 명시적인 방법. 그 다음에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 자, 이처럼 묵시적 합의도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면은 대부분의 계약에는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거기 밑줄 선택 가능성을 부여한다. 자, 무슨 선택 가능성일까? 자,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에 대한 선택? 첫 번째, 채무의 이행이 첫 번째 안. 두 번째는 뭐야? 이행하는 거, 배상하는 거. 그게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명시적인 합의라고 했을 때 뭐 제 계약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 새벽 선생님과 계약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럼 계약서에서는 이제 뭐라 나와 있어요? 어쨌든 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계약이 명시되는 거잖아, 그죠? 뭐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얼마를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명시적이죠. 그럼 무시적인 건 뭘까요? 항시교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잖아요. 좀 애매한 것들은 이제 뭐예요? 묵시적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묵시적 합의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잘 협박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잘 시위, 저항, 아무튼 뭐 하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네, 요렇고요. 채무자에게 선택 가능성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함으로, 그렇지, 선택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지, 그렇죠?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있어. 그럼 개꿀 아니야? 그죠? 아무튼 채무자는 자, 더 낮은 대가를 요구하게 마련이고
채권자가 가장 낮은 대가를 요구하는 채무자가 계약을 했다면은 채무자가 효율적 계약 파기, 아까 이거죠. 요거를 한다라는 거, 요걸 한다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어디에 대한 주장? 묵시적 합의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쪽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이게 이 지문에선 그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가 끝났고요. 나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이때 요구 대상인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거 다른 말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뭐로도 바꿀 수가 있어. 이거 급부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행위 자체에 대한 것들. 맞죠? 이제 좀 괜찮아요? 안 더워요? 이제 괜찮아? 좀 살만해? 뒤질 것 같은 정도는 아니지? 계속 이걸로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야? 그렇군요. 자, 예컨대 금전 대출 계약에서는 채무자가 대출받았던 돈을 갚는 행위가 급부에 해당한다. 그치?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되겠죠. 채무는 급부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채무를 구성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이때 이들의 성질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주된 급부는, 자, 급부도 종류가 있대요. 주된 급부가 지금 뭐냐?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 그 자체라고 했어요. 그럼 이익 자체야. 실현 이익 그 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에 해당한다. 자, 목적도 보셔야겠죠. 실현 이익이다. 이익이자 목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부수적인 급부 같은 경우는 주된 급부로부터 채권자가 이익을 얻기 위한 작곡 동그라미 수단에 해당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수적인 건 수단이고 주된 것은 목적이다. 됐네요. 더 쉽게 나눠볼 수가 있었네요. 자, 예컨대 전자제품 매매 계약에서 전자제품의 배송 동그라미, 배송은 주된 급부인 방면. 그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최신 걸로 샀는데 그걸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샀으면. 그쵸? 그럼 그걸 배송해줘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존재하죠. 제일 그게 중요한 거죠. 물건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 반면 사용 방법 설명은 부수적 급부에 해당한다. 그치?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좋지. 그쵸? 모든 급부 의무는 계약서 기재와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부수적 급부 의무는 사회 통념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자, 그럼 보통 부수적인 거는 지금 말이 대놓고는 안 나와 있지만, 얘는 묵시적으로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한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뭐가 있었냐면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있었어요. 가장 비슷한 말이었죠. 이 사회적 합의가 뭐랑 연결되는 거야? 묵시적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예컨대 계약서에서는 판매자의 전자제품 배송 의무만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줄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편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 급부 의무뿐만 아니라, 자, 이번엔 또 뭐가 있어? 보호도 있대요. 보호 의무도 있대요. 보호 의무도 있는데, 자, 이 견해는 채권자의 재산, 사생활, 건강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도 급부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뭐야? 채권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도 급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최신 걸 사서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딱 받았는데, 만약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 그 아이패드 보시면 여기 앞에 전면 카메라, 이 전면 카메라 말고 이렇게 후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면 쪽에서 이제 나를 계속 감시해. 그건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그거랑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부 의무를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자, 거기 밑줄 채무자의 고의, 그 다음에 과실로 인해 급부가 실현되지 못하게 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이런 걸 구지배기 분류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도 야, 채무가 잘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죠. 어떤 경우? 불이행하는 경우.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은 채권자에게는 자, 거기 동그라미 구제수단이 주어진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 누구 입장에서? 자, 채권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지금 손해배상이라고 했어요. 뭐 요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자, 뭐가 되는 경우? 자, 반대급부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반대급부. 물론 여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 왜?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좀 볼게요. 예컨대 갑이 을로부터 X 물건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을이 X 물건을 넘겨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이 을에게 X 물건 대신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반대급부인 10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지금 뭐 했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아직 이행한 적 없다로 가정을 해야 되죠. 자, 갑은 결론적으로 얘한테 얼마를 보내줘야 돼? 10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물품을 보내줘야 되죠. 물건을 보내줘야 돼. 그죠? 근데 얘 아직 송금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다로 가정한 계약만 체결했어. 아직 이행된 적 없어. 돈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물건을 안 보내줘. 근데 아까 처음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반대급부라는 게 발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 줘야 돼? 얘한테 나는 이걸 줬는데 이 새끼는 의무를 저버렸네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반대급부로 1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말이 방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솔직히 그걸 생각 안 하면요. 봐봐요. 내가 주문했는데 이 새끼가 물량이 없어서 못 보내준대. 이런 꼴이잖아 그냥. 그치? 돈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음에도 뭐가 있어? 마방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으면 반대급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방금 그 얘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당한 채권자를 구제하려면은 채권자는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반대급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권리인 해제권도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권리인 해제권이 있어야 된대요. 해제권. 자, 그런데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중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첫 번째 전자죠. 채무자가 위반한 급부 의무의 성질이 무엇이건 인정되는 데에 비해 해제권은 자, 뭐 할 때? 채무자가 주된 급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인정된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 물건을 안 보냈다는 거는 뭐야? 주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맞죠? 그럼 그럴 때는 이행이 가능한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까 사용설명서 있었지. 그 전자제품 보낼 때 배송뿐만 아니라 사용설명서도 줘야 된다며. 그치? 근데 그 부수적으로 있잖아. 그러면 얘는 사용설명서 안 보내줘도 해제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죠. 부수적인 급부로 기준으로 한다면. 됐어? 자, 그 다음에 급부 중에서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마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급부의 내용이 자, 그런 거 동그라미 송금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게 뭔 개소리야.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낼 돈을 마련했더라도 급부를 이행할 수가 없다. 자, 왜 웃는 거죠? 자, 이런 뭐라고?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을 것 같죠? 자, 보자고.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 우리가 대출이라는 걸 하려면 보통은 어디서 해요? 그죠? 은행.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돼. 사채. 아, 사자 바로 사채야? 아, 근데 2금융권이잖아요. 뭐 저축은행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캐피탈. 아, 이건 3금융인데. 캐피탈로 넘어가요. 그것도 안 돼요. 사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사채. 세채가 아니라 사채죠. 자, 우리가 사채가 이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일단 사채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맞죠? 법정 최고 이자율이 대충 한 20% 얼마 28%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얘네는 예를 들어서 얼마냐? 내가 100만 원을 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첫 거래니까 믿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일주일 기간 동안 빌려줄 테니까 얼마네? 140만 원 내놔. 너무 비싼데. 그런다고. 아, 진짜 이래. 해보셨어요? 닥치세요. 제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돈 받는 거 하신 거 아니에요? 뭐, 돈 받는 거. 아. 이게 아니라 뜯는 거. 간접 경험이, 아무튼. 자, 봐봐. 어쨌든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자, 방금처럼 이거 줘야 되는데, 얘네가 계좌번호를 안 알려줘. 그럼 씨발 이거 갚을 수 있어? 못 갚어. 그럼 지금 일단 봐봐. 일주일 기준으로 몇 프로야? 40%야. 그럼 2주일 밀리면 어떻게 돼? 이거에 또 40%가 늘겠죠? 그럼 다음번에 얼마 내야 돼? 196만 원 내야 되죠? 맞죠? 맞나? 14 곱하기 4니까 56 맞죠? 맞죠? 196만 원? 이제 방금 같은 경우가 이거야. 채무 이행할 수가 없어. 안 알려줘. 사채들 수법이 이렇습니다. 아, 물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난 갚을 수 있어. 나 씨발 막 그 원양어선 타가지고 일주일 생고생해가지고 내려고 봤는데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대로 잠수. 그 다음에 한 2달 뒤에 야 너 씨발 왜 돈 안 갚냐? 이러면서 너 지금 야 너 저번에 140만 원 빌렸는데 100만 원 빌렸었는데 너 지금 갚아야 되는 얼마인 줄 알아? 한 850만 원 정도 돼. 2달 만에 너 좆됐어 임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자, 하여튼 이처럼 급부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그러니까 이런 건 협력이죠. 협력을 채권자가 제공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런 경우가 뭐라고? 채권자 지체라고요. 채권자가 협력을 안 해주면 빚을 갚을 수가, 채무를 갚을 수가 없잖아. 그죠?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가 가능하다? 제재가 가능하다. 근데 사채는 가능할까? 웬일까요? 계약을 한 거 아니잖아. 계약 안 했잖아. 기억 안 해요? 사채가 계약이 어딨어. 그럼 계약이 된다고 하면 공식적인 거잖아. 그럼 법정이자율 적용해야지. 사채가 왜 사채인데? 계약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녹음. 녹음으로? 그거 참 예민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보통은 안 되죠? 그죠? 자, 아무튼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도 볼 수 있고요. 채권자의 협력도 마찬가지 의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또 뭐야 출장 뷔페를 불렀어. 근데 어디서 와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말을 안 해줘. 씨발 어쩌라는 거야. 200인분 다 준비해놨는데 없어.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 가야 되죠? 그런 경우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협력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 그러니까 사채로 줬대더라도 해지할 수 없을 수 있다.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고, 네, 아까 같은 좀 출장 뷔페라 생각하시면 조금 더 네,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자 3번 문제랑 4번, 5번, 6번까지 보너스로 갑시다. 왜? A가 안 보여요. A가 안 보여요. A? A가 어디 있어? 아, 그 A? 6번 A 말하는 거죠? 성현이도 저처럼 늙어가시나요? 왜 그런 게 안 보이시죠? 큰일 났네. 저도 노안이긴 한데. 쌤이랑 다르죠. 야이씨. 아,
이거 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오고 있어. 시간 배울 거라고. 우리가 1시간 20분씩 하다가 그렇게 템포를 좀 바꾸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냥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 내가. 그래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빠르고. 누구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아예 제가 항상 짜증나게 그러네. 씨. 네, 6번까지 있어요. 거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하세요. 네, 어휘 역겹죠? 재밌네요, 5번 문제. 물어볼 게 조금 있네요. 5번에서도. 재밌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다 하셨죠? 아직? 우리가 다 했어? 다 못하신 분? 없죠? 없죠? 할게요. 빨리 해야 쉴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부터였죠? 3번부터. 채권자 지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좀 쉬웠죠? 이거는 4번이죠? 자,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채무자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지금 뭐냐냐?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잘 봐야 돼? 협력 의무를 잘 봐야 돼. 그럼 이게 어떤 친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분류가 가능해? 법정 의의다. 아니요. 협력 의무는요, 일종의 뭐야? 부수적인 것뿐이야. 그렇게 변환을 해주셔야 돼. 접근을 하실 거면. 의무가 급부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된 게 있고, 주된 건 말 그대로 목적이었고, 그리고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거는 당연히 부수적인 거예요. 주된 게 아니야. 그죠? 그럼 그 계좌번호 갖고 간다면요. 자, 2번. 채권자의 협력 의무가 법적 의무로 인정되더라. 그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주된 급부 의무는 아니다. 왜? 부수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협력 의무로 봤을 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얘 이걸로 바꿀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 재밌죠? 문제. 자, 이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야, 틀린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또 다른 손지도. 3번, 3번도 틀리셨고요. 자, 이제 1번 있으니까, 이거 뭐 경매냐? 1번 있어요, 1번. 야, 난리 났네. 자, 하나하나씩 다 썰어 드리고 갈게요. 자, 이거 답은 5번이에요. 이거 다 5번이에요. 뭐야, 쟤? 자, 일단 보기를 한번 갖고 간 다음에 접근을 좀 해볼게요. 자, 보기에서 지금 뭐라 돼 있냐?
임대차 계약, 물론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영역입니다. 근데 곧 하실 거예요. 내년이면 하시겠죠?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뭐 집에서 하거나 아님 거기까지 할게요. 거짓말 얘기할게.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럼 이게 뭐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임차인은 뭐예요?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월세든 뭐 그런 거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겠죠. 그죠?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 뭐야 그러면? 주된 급분의, 그쵸? 그렇게 바꿔야 되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의무를 진다. 임차인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될 때 임차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대. 임대차 기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임차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인 수선 의무도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제가 투룸에 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벽지가 갑자기 막 뭐 훼손됐어. 아니면 전구가 갑자기 나가버렸어. 그러면은 이것도 임대인이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선 의무예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얘 돈으로 해줘야 돼. 왜 어제는 난 빌릴 입장이잖아. 그럼 돈 냈잖아. 그런 거예요.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수선 의무, 그 얘기입니다. 한편 임대인의 주된 급부 의무에 수선 의무 외에도, 자, 이거 나왔네? 재산이나 안전을 보호해줄 의무도 포함되는지도 문제된다. 이거 무슨 의무? 보호 의무죠. 여기 중간에 나왔잖아. 지문에. 그쵸? 이러한 보호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된 경우, 건비주 접자. 포함된 경우만 인정된다. 자, 예컨대 방범시설이 부실하여 임차인이, 자, 거기 동그라미, 도난을 당한 경우, 임차물이 주택인 경우와는 달리, 자, 임차물이 호텔 객실이면 임차인을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해제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 주택은 그렇죠. 받을 수 있잖아. 그걸 생각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자, 여행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호 의무도 이행해야 여행객인 임차인이 호텔 객실을 빌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보호의 의무도 주된 급부란 얘기죠. 호텔 객실 같은 경우는. 됐죠? 그 다음에 즉 여행의 경우에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양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양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썰어볼게요. 자, 1번. 호텔 객실 임대차의 경우, 그러니까 호텔 객실을 빌리는 경우는 임차인이 재산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에 해당한다. 맞죠? 그건 주된 급부지. 아까 방금 보기 나왔잖아. 이해했어? 지금 놀리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한 거야. 친구 몇 번이라 했어? 저요? 4번인데. 오케이. 자, 2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위반하면은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수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뭐가 있었어요? 수선 의무가 뭐야? 주된 급부 의무라고 나와 있죠? 알고 계시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뭘 했기 때문에? 주된 급부이기 때문에 뭐야?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파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3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이사 당일 임차물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열쇠를 넘겨주겠다고 전했으나 임차인이 이사를 오지 않으면 임차인에게는 법률로 정해진 불리한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간의 급부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된 거죠? 그럼 될 수 있고요. 3번이나 하신 분 있어요? 혹시? 왜? 이해돼? 지금 말하니까? 이해 안 돼? 다시 얘기해줘야 될까? 이해는 되는데 애매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급부가 있잖아. 임차인과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는 뭘 내줘야 돼? 임차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거 급부죠?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선 뭘 해줘야 돼? 돈을 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사를 하겠다고 했어? 근데 씨발 안 와. 그럼 일방적인 급부 불이행 아니야? 이사를 안 와. 이거 채권자의 협력이랑 똑같이는 못 보죠. 안 되지 그거는. 그거랑은 다르죠. 아예 오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 얘기가 나올 거면은 임차인이 주소를 안 알려줘. 임대인이 주소를 안 알려줘. 어디로 이사 오세요가 아니라 안 알려줘. 뭔 계약이야, 그럼 씨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방으로 계약하면 잣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장난입니다. 자, 아무튼 자 4번 볼게요. 4번 하신 분 좀 있어요? 네, 혹시 4번? 조금 있네. 그죠?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쨌든 급부행이 안 된 경우에요. 그렇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의무를 이행을 강제하려면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뿐. 이거 일단 끊어봐봐. 이거 끊고 그 다음에 임차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줘야 된다. 자, 이거 요약해 볼 수 있어. 어떤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뭐라고? 그거 아니야. 그렇지. 반대급부로 바꿔줘야 돼. 아까 뭐가 있었어? 이거를 받으려면 뭘 해줘야 된다고 했어? 내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했었잖아. 그쵸? 이 반대급부 때문에 4번이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 이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 이해됐어? 됐어? 돈 받으려면 해줘야 돼! 일단, 씨발, 그 족같네, 아주. 죄송합니다. 자, 5번. 자, 5번은 왜 아니냐? 임차물인 주택의 방범시설이 부실하여 임차인이 도난을 당한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5번은 선택 안 한 이유는 요거 때문일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그 보호 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요거에 지금 꽂혀가지고 못 푸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도난방지 시설을 해줄 임대인의 의무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자, 이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 거기 미주셔보자.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이 지문에서 뭐라 했었어요?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도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반적인 골자가 묵시적 이론이라고 했었잖아. 그걸 기준으로 따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5번 혹시 5번 선택하신 분 있어요, 혹시? 오우씨. 살아남으셨네. 야, 정답률 15%? 13% 정도 되나요? 기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5번인데, 자, 이거 혹시 다른 선지를 했다, 손. 다른 선지 없어? 다 5번을 했어? 자법으로 했어, 다? 헷갈리는 선지 없어? 확실해? 눈치 안 봐도 돼. 그냥 말하면 돼요. 알겠죠? 그걸로 뭐라 안 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전만 해도 되게 약간 소박하고 화목한 규모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화목은 좀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그때는 좀 질문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모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업 중에 때려 박아도 뭐라 안 합니다. 다만 그걸 그냥 넘어가시면 그거 다 여러분들 실력에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새 질문 가능한가요? 새 질문을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128페이지는 보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요. 생장과 소멸을 아우르는 자연의 변화가 낱낱의 직선 운동이 아니라 반복과 순환을 본질로 하는 커다란 원운동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정의를 해주면요. 자연현상이라는 게
뭐 생장이었나요? 생장이죠, 그쵸? 생장이랑 소멸이라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복된다는 거죠, 그쵸?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은 뭘 느끼게 된다고요? 안정감을 느끼게 된대요. 자, 왜 안정감을 느끼게 될까? 생장 소멸이 반복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워낙 자연의 이치고, 그러면 우리도 뭐 죽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좀 안정감을 가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하면은. 자, 예컨대 누군가가 날이 밝고 저무는 일이나 계절이 흐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꽃이 피었다 지거나, 그 다음에 잎이 무성했다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 자, 거기 밑줄 자연의 순환적 리듬을 파악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유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연의 섭리가 자신에도 적용된다. 자, 이게 반복된다는 게 자신한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왜? 우리도 하나의 자연물 중에 하나잖아. 그쵸? 자, 그럼 그는 살면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건이나 변화나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 또한 자신의 내적인 성장과 결실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삶에서 거기 동그라미 반복되리라는 걸 알 테니까 쉽게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자, 가는 자연의 변화와 인간사를 중첩하는 방식. 자, 그럼 인간사와 자연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럼 방금 아까 보기에 나왔던 이 부분이랑도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유추. 그치?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평범한 관찰 내용을 생경하게 드러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부분 같은 경우는 관찰을 했는데 생경하다 했어. 생경하다는 말이 뭐야? 생경하단 말. 뭘 것 같아? 생동감 있게. 아니요. 생생하게. 아니요. 지금 보는 것 같이. 뭐라고요? 눈앞에 있는 것 같이. 아니에요. 생경하다는 뜻 혹시 아세요? 뭐지? 아무도 모르시는 거야? 질문 없어? 산뜻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약간 어색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과 너무 달라서 어색한 부분을 생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설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자연과 인간사를 중첩하는 방식이 지금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라는 작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쵸? 졸라 쉬워요. 그쵸? 맞죠? 그럼 여기서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실 테니까, 자, 이거를 인간사랑 연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낙화라는 건 어쨌든 꽃이 지는 어떤 생명이 소멸해가는 행위인 거니까 이건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부정적인 현상이 같이 중첩된다는 게 여기서 뭐예요? 자, 거기 세 번째 연에 보시면은 결별이 이룩한 축복이겠죠? 우리 이것만 알면 끝이야. 낙화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생각했을 거야. 결별이 이룩한 축복, 그냥 역설법 이거 하나만 알고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 대비했을 때는. 그죠? 맞죠? 인정? 역설법에 자주 나오는 애들이잖아. 그렇죠? 보기와 유사한 것은 이런 거 있잖아. 1, 2, 3, 4, 5번 해가지고 개 빡치게 진짜. 그죠? 근데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어쨌든 이게 낙화도 그러니까 자연현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사랑도 연결을 시켜봤을 때 왜 이별이 좋은 걸까? 방금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 쳐도 보기에서 알려준 바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 그쵸?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좀 더 그러니까 실생활에 한번 적용시켜보면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왜 헤어졌어? 헤어졌어요?
물론 이제 이 새끼가 이 미친 짓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죠? 내가 잘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없어? 그럴 수 있. 아, 무조건 나의 잘못은 아니야. 와, 이거 뭐 그래요? 뭐 그게 그렇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뭐야.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내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게 되면은 더 그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남의 잘못을 이제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그런 낌새가 보이는 새끼들은 뭐 할 수 있어? 버릴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더 긍정적 의미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복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니까 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아서 네. 이거 혹시 모르겠는 거 있어? 괜찮죠? 어느 정도는 아실 거 알지? 내가 오늘 관심을 좀 안 줬지? 그치? 보고 있다잉. 자, 그 다음에 자, 나 부분 보고 넘어갈게요. 자, 나 부분. 자,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어가는 사태처럼 이 뭐라고 있어? 과물이 무르익어 있대. 그럼 뭐야?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치, 열매가 생긴 상황이죠. 그쵸? 열매가 한마디로 뭐하는 상황? 생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사태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사태라는 뭐 어휘 자체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방금 뭐라 했냐면은 나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근데 보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뭘로 보셔야 되냐? 사태에 대해서 경악이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냥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찬적 태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해됐죠? 자,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이거는 일종의 뭐야? 열매가 생기기까지 과정에 뭐가 있었던 거야?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멸렬하는 가을을 가려. 자, 이 멸렬이라는 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형태를 잃은데. 자, 여러분들 가을이면 왜 형태를 잃어요? 그렇죠? 뭐 열매 같은 것도 그때 열리고 그 잠깐이잖아. 그럼 결국 다 뭐가 돼?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거죠. 마치 저의 머리처럼. 아무튼 좀 무섭습니다 요즘. 점점점 얇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탈색을 진짜 개 많이 했었는데 못하겠어. 하다가 그렇죠. 끊어지는 게 뽑혀질 것 같아 이제. 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네, 저 장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근데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무튼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무게 은총이라는 게 여태까지 뭐 겪었던 뭐 고난과 시련 같은 것까지 합친 그런 결과물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목의 과물들이 여기 그 부분 뭐야? 그냥 시, 행의 반복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그냥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자, 일단 우리가 가을에는 열매가 맺힌 부분도 있지만 소멸의 이미지라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뭐 앞에? 현상 앞에 현상 앞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현상 앞에서 뭘 느꼈다는 거야? 시력을 회복했대. 그럼 시력 회복했다는 얘기는 뭘로 생각하면 될까?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깨달았고 그걸 이게 자신한테도 만약에 적용한다는 그 보기에 있었으니까 그걸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걸 느낀 거하고 연결이 가능한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요건 다 3번만 하고 이거는 3번만 합시다. 3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는 읽었으니까 바로 선지로 넘어갈게요. 자, 1번. 가에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처럼 낙화라는 자연의 변화와 이별이라는 인간사를 중첩한 맥락을 고려하면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겠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라는 식구는 꽃이 지는 모습으로도 그리고 떠나는 사람의 행위로도 그렇죠 이건 맞겠죠.
연결되고요. 자, 2번. 결별이 일으키는 축복이라는 역사적 표현을 통해 영혼의 성숙 가능성을 환기한 것은 녹음과 열매로 이루어지는 순환적 리듬의 차원에서 낙화를 이해하는 관점에 바탕을 뒀다. 그렇죠. 그게 나고 나서야 이제 열매가 자라는 거니까 연결될 거고. 자, 3번. 가에서 과목의 변화를 사태로, 그에 대한 감회를 경악으로 표현한 것은 유추적 상상력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 삶에 잠깐 뭐가 틀렸어요? 부정적인 사건이 틀렸습니다. 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지칭했다.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5번 쭉 할 거예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4번. 나에서 과목이 박지린 토양에 뿌리를 받고 비바람들의 가지가 출렁거리는 부정적 조건을 이겨낸 점을 제시한 것은 순환적 리듬을 근거로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주목. 이거는 복이랑 충분히 연결하면은 네, 답이 되겠죠. 자, 5번. 나에서 과목이 모든 것이 멸렬하는 부정적 병화에도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는 점을 언급한 것은 인간의 내적인 성장과 결실에 대한 기대와 연결지을 수 있겠다. 그쵸? 근데 자, 머리 같은 경우는 생장과 소멸이 반복되면 근데 소멸이 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죠? 네, 잘 유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 그 막 순 많으신 분들 있죠? 지나가 보세요. 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쌤 원래는 많으셨어요? 아씨, 짜증나게. 그런 거예요, 쌤. 아니, 원래도 머리가 얇았어요. 네, 원래도 얇았는데, 제가 최근에 근 한 3년 동안 탈색을 한 시즌마다 했거든요. 1년에 4번 정도? 쌤, 저 근데 펌만 해도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펌도 안 좋아. 근데 탈색보다는 낫긴 하거든요. 끊었어요. 약 드세요. 아, 자, 그 다음에 어디 볼 거냐면요. 자, 130페이지를 볼 건데, 어우, 진짜 되게 거지같이 생겼네요. 그쵸? 네. 자. 일단 3번에 있는 보기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연계 포인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병자호란은 1636년 청나라가 친명 정책을 유지하던 조선을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을 말한다. 전쟁에 패배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관계를 선언하는 굴욕적 예식을 치러했고, 그게 뭐였어요? 대가리 박는 거, 아무튼 그거였죠. 그쵸? 청나라는 소현세자, 복림대군과 척합화 등을 볼모로 붙잡아갔다. 봉상국은 작가인 채득기가 볼모로 잡혀간 세자와 대군을 모시러 청나라의 심양으로 떠나던 1638년에 지은 작품으로 작품 속 사자의 상황은 작가의 실제 삶과 관련이 깊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뭘까?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청나라의 심양으로 떠났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뭐가 있을 수 있다? 여행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여행하면 항상 연결되는 거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공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설명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경치가 있겠죠? 정치가 있을 거니 당연히 이거는 우리 시각적인 심상이 주된 심상으로 보일 것이고, 어쨌든 여기는 보통 자연이다 보니까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뭘 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볼모를 구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충성심을 드러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됐어요? 볼모가 그 왕의 그 걔네들이 그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데리고 가려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 시간을 아예 내가 모른다라는 말은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거 상관이 없어. 왜? 어쨌든 간에 고전 시간은 보통 이렇게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 그건 요것뿐만 아니라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 요거랑 제가 연계를 시켜가지고요. 그 뭐가 있었냐면은 그 134페이지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연행가라는 작품이에요. 요것도 일종의 뭐야?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건데, 자, 우리가 여행과 관련된 작년에 아주 핫했던 작품이 있었죠? 뭐였죠? 일본 가는 거. 일본 가는 거. 제목이 일본 가는 거야? 일본 가는 길. 막 이러면서. 일등장유가. 그죠? 일본 가는 길. 일등장유가였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수능 때 여행과 관련된 가사가 나온 만큼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해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일동장유가는 수능에 딱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2번 나왔어요. 완전 예전에. 그럼 지금 안 나와. 2014년에 한 번 나왔고, 당연히 일동장유가는 안 나오죠. 바로 나오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비슷한 걸로 저걸 넣은 거예요. 요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요거 어이씨 벌써 시간이 이따구로 되고 있네. 안 돼. 잠깐만요. 와, 서대주 좀 자, 요거 137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여기도. 이거는 졸라 길어요, 그죠? 다 피셨어요? 자, 거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서대주전이라는 이름이 말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소설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송사 소설이라고요. 송사형 소설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송사라고 보시면 돼요. 송사는 뭐냐? 이거 뭐예요? 보내다. 소송이에요, 소송. 법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송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일단 어딜까? 원님, 그치? 원님 많이 들어봤죠? 아유, 원님! 보통 이제 관청이라고 하죠. 관아라고도 하고, 그쵸? 이거는 이제 도시냐, 뭐 시골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송사 소설인데, 그래서 요거는, 자, 보통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송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이 두 가지의 입장이 나오겠죠. 그죠? 두 가지 입장. 그죠? 아마 근데 서로 억울하다는 소리 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입장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판결. 그렇죠. 판결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판결을 도와주는 어떤 누군가의 조력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조력자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 매수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매수자. 매수. 자,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자, 판결은 물론 공명정대할 수도 있고, 편향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편향되게 만약에 판결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항상 요거를 의심해 볼 수 있어. 뭘 생각하면 되냐? 뭘 것 같아? 뭐라? 뇌물. 뇌물. 뇌물이니까. 조선시대랑 연결시키면. 조선 후기 당시에 그렇죠. 뭐 부정부패, 탐관오리 이거를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추가로 갈게. 자, 방금 송사소설 중에서도 요건 서대주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연계 포인트에 있는 부분은 장기전이에요. 장기가 뭐냐면 수권. 꽝은 아시죠? 네. 그 얘기거든요. 자, 얘네들의 지금 공통된 특이 뭐예요? 그래요? 의인화, 동물의 의인화. 그렇죠. 동물의 의인화라고 하죠. 그렇죠. 우화 소설이죠. 보통 이런 비판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 이것도 같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화 소설인데 만약에 억울한 뭐 그런 판정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요거를 비판했다라는 게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들어갑니다. 우화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쵸?
간접적으로 뭘 표현하고 싶은 거야? 대놓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잡혀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일어나서 딱 나가면 그 상 위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어? 그 살짝 쓰디 쓴 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살짝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죠? 먹으면 이제 뭐야 고통 없이 한 번에 가는지는 모르겠고 거기 청산가리 있으니까 아마 뭐 이가 녹으면서 뒤지겠죠? 근데 그런 게 있죠? 사약을 16번 먹었는데도 죽지 않은 새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조광조 씨라고 알죠? 거꾸로 해도 조광조 씨. 근데 그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이나 풍자를 위주로 했을 때 우화적인 요소도 충분히 가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송사소돌은 그런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기 잠깐만 볼게요. 조선시대의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당시의 소송은 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오늘날의 고소장에 해당하는 민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것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민장이 들어오면은 수령은 소송의 대상자인 피고를 재판장에 출두시켜 심리를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가 재판장에 오지 않으면 수령은 사령이나 형리를 시켜 피고를 붙잡아 놓은 후에 원고와 피고의 대질조사를 통해, 자, 이 대질조사라는 게 뭐야? 원고와 피고를 한 자리에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말이 맞냐? 네의 입장에 해당하는 뭐 증거를 제시해라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소송의 과정을 끝내고 수령이 내린 판결과 결과를 뭐 재사라하였다. 뭐 요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분에는 보기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보통 송사소설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냐면은, 자, 이걸 비판한다고 했었으니까, 분명 나는, 피의자인데, 괜히 뭐 하려고 그래. 그 판결 뒤집으려고, 씨발, 딴짓거리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논증을 구성하거나 추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 타당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논리적 오류라고 한다. 대표적인 오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나 이거 그 피해자의 눈물 이거 얘기해요. 뭔지 아세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다고? 네, 요거죠, 지금. 그죠? 왜요? 조심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몇 줄 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 중립, 아무튼. 자, 논점과 관련 없이 상대로 하여금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장을 펼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그런 주장이,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논점 일탈의 오류는 논쟁에서 논점을 흐리거나 주의를 전환시키면서 화절을 바꾸거나 지역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오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말꼬투리 잡기. 그죠? 그 다음에 성급한 일발한의 오류는 적절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는 오류고, 인신공격의 오류는 논쟁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문제 삼아 논박하는 오류니까. 그러니까 뭐야? 저 새끼는 원래 병신이었잖아. 그래서 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왜? 네가 날 보니까 본 거야, 왜? 자, 피장반장의 오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가며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오류다. 그러니까 니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된 거 이거 괜찮지 않겠니? 이런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런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이씨,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 빨리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쵸? 54분. 미쳤네요. 네? 숙제랑 내용 똑같아서. 무슨 숙제? 숙제요. 학교? 아니요. 저희 숙제. 너희 숙제가 뭔데? 쌤 주시는 거. 이번 주에 서대 지진 있었어요. 이거 그게 있었다고? 뭐 저것도 있었어요? 시부분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지? 비문학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오늘? 선생님이 듣고 근데 솔직히 봐봐, 그걸 그냥 기술적으로만 딱 얘기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망가트성 업비트까지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제 계좌가 들통나겠죠? 마이너스 85%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사실 뭐 채무 채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익숙하시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묵시적 방법이라든지 뭐 주된 급부와 뭐 부수적인 급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쌉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변명하는 것 같아? 아무튼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그런 소재면 소재일수록 좀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많이 되게 된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이번까지가 일단 5회차였죠. 우리가 딱 이 교재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이 딱 여러분들 육모 보기 직전입니다. 아시죠? 하나 남았어요? 아니요, 2번 남았어요. 유모가 두 줄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업 2번 하면 다음에 2번 더 하면 육모라고요. 근데 그거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제가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무튼 자 뭐라고 조금 나왔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다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자 나머지 다음 주나 뭐 그럴 때 요거 누락된 것까지 같이 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쉽네 문화 못해서 졸라 까비. 아무튼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요일날 아침 오시는 거 다 아시죠? 자 혹시 내가 일요일 아침이 좀 곤란하다는 분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친구 너 빼고 없어? 다 괜찮아? 다 가올 수 있어? 아무튼 아무쪼록 시험 잘 보시고. 맞아요. 끝나고 수학 하셔야 돼요. 끝나고 수학 하셔야 되고.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 자 잠깐만.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